어제 저녁에 예, 뭐 사실은 뭐 그저께 밤부터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군 의문사 위원회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가 접수한 건이 어제 저녁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녁 9시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접수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좀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재조사가 진행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또 회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뭐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곧 올 4월 7일 보궐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를 지금 끄집어낸 그분들의 저희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천안함을 타고 계셨던 생존자분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예민할까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지 안 믿느냐,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저 조사를 할까봐 그냥 전전긍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함장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증인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정말 뭐 군대가 경기에 실패한 군인이 맞다면 그 경기에 실패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죠.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사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접수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인데요. 작년 9월입니다. 제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를 시켰던 것은 작년 10월 달이 천안함 항소심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과연 재판부가 천안함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할 것인지 또는 판결문에 그러한 진실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을 위한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판결문에 나올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무죄 부분은 뭐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시작된 재판에 대해서 2016년에 1심이 나왔고요. 1심 결과는 뭐 제가 유죄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016년 4월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돼서 4년이 지난 작년 2020년 10월 달에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바로 앞두고 9월 달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하던 중에 판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진실규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던 차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건에 대한 접수 마감 기한이 작년 9월 중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접속을 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12월 달에 조사가 제 진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12월 18일,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 적격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망사고,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그 가족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적격의 범위 내에 그로부터 들은 사람, 이러한 적격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조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니 폭발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폭발에 의한 사망사고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접수를 했던 건데요. 아무튼 결정문에서는 이 사건 진정인 자격이 적격이 갖추어져 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7조 각하사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 게 각하사유가 되지만 저는 각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해군 이함대 소속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한 사건이다. 진정인은 천안함은 좌초 후 충돌로 침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익사라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조사를 통해 망인 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18조 1항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지금까지 저는 조사가 진행되겠거니, 또한 예를 들면 저를 부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자들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내부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4.7 보궐선거 코앞에 두고 이거를 또 이슈 삼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실이죠. 진실이 어디 갑니까? 진실은 호주머니 속에,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낭중지추. 계속 그게 바깥으로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와서 허벅지를 찧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자, YTN에서도 어저께 이제 보도를 상세히 했는데, 이 YTN 보도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요, 군 사망사고 규명이 천남 순직장병 사망 원인 조사 개시 결정하면서 YTN 김문경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앵커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 엄사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기관이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유가족과 생존장교 등은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제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YTN에서는 김문경 기자께서 주로 취재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소개를 하냐면요, 김문경 기자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시간 20분 뒤에 보도를 합니다. 예, 그날 9시 22분에 천안함이 반파 침몰을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1시간 20분인 22시, 밤 10시 42분에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해군 초계함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훈련하던 중 침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에 충돌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바위와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하여 충돌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보도를 한 사람이 YTN 김문경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천안함이 반파되고 침몰된 반파 침몰된 불과 1시간 20분 뒤에 이러한 충돌 보도를 한 것이 사실인 여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팩트체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김문경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 당시에 이 보도가 오보이냐, 오보냐, 라는 거를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보냐 아니냐 거론하기 앞서 일단 방송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침몰 원인을 다루던 시기가 아니라 침몰 중이라는 속보를 먼저 내보내는 중점된 시기였다. 그래서 정돈된 기사가 아닌 말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즉 들은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에 충돌한 뒤, 뭔가에 부딪힌 뒤 이 부분을 듣고 방송한 거냐? 그렇습니다. 듣고 방송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전해준 군 관계자가 정확히 알고 저에게 전해준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침몰 원인을 확인해주는 방점에 침몰 자체의 방점에 도 없고, 또 뭔가에 부딪혔던 부분은 추정 정도로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당시에 제가 전한 내용은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정황이 있었든 그 당시에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었든 없었든 자신이 그것을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군의 첫 공식 브리핑도 파공되어 침몰 중이라고 간단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문경 기자님한테 천안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그때 물었습니다. YTN 김문경 기자뿐만 아니라 이투데이의 김준영 기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무언가의 충돌에서 침몰했다는 기사를 그 다음날 내보냈기 때문에 YTN의 김문경 기자와 그리고 이투데이의 김준영 기자 두 분한테 제가 천안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한 분은 바로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두 분 모두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 회사에서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TN 김문경 기자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취재를 하고 계신데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6시 반쯤에 새날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날 인터뷰에 그 내용이 아마 올려져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걸 접수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기 위함이 큽니다. 사실 천안함 재판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이 사건이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군이 조사 주체가 된다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군 당국 손에 맡겨서는 될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해서 처음에는 제가 국방장관을 고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소를 고발한 것은 기각이 되어버리고 방법은 제가 고발 당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더니 저를 고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은 또 고발을 하고 두 분은 고소를 해서 네 사람이 이제 재판이 이어지게 됐는데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작년 10월 또 한 달 앞둔 시점에 제가 그나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넣었던 것도 그러한 진실규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함이고 어떻게 360kg TNT라는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존자든 사망자든 단 한 사람도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없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예. 인체가 참 폭발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인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손상이 이비인후과죠. 고막이 터진 분도 한 사람도 없고요. 장파열 없습니다. 뭐 심지어 반파된 위에 형광등도 멀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폭발이 있다고 했던 것인가? 그리고 분위관들이 검안 결과 저는 익사로 판정을 했던 부분도 사고 원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진상 규명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야당도 그렇고 또 관계자분들이 또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이 항의하고 이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한 위원회가 가동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군대에 내에서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이 군 자체 내에 결론은 다 있습니다. 자살, 사고사. 그러나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분명히 사실이 아닌 여러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 하더라도 세월이 얼마나 흘러서 다시 세상에 드러납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재심 충분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온 그저 일제가 벌인 그 전쟁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위안부로 그렇게 했던 그분들의 가슴 아팠던 역사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는 진실된 역사를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에게 음모론자의 덫을 씌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회의 결과 뭐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또 그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방법 아니면 또 다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네, 그동안 많이 들어오신 정국님, 예, 이상엽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이나영님 안녕하세요. 블리즈님, 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예, 리병님이 반갑습니다. 혹시 저쪽 유튜브에 댓글 주셨던 예, 논리로 양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만기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사전선거 투표하죠, 그죠? 예, 오늘 사전선거를 시작으로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이번 주에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서울에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만 제가 추천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보궐선거에 또 집중해야죠. 다만 어저께 모든 매체가, 저의 진정권에 대해서 뉴스로 다루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접속하신 분들 가운데, 언론사 기자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자님들한테. 지난 10년, 11년,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흐르는 동안 본인께서 기자로서 이 의문의 사건, 이 합리적 의문을 가져봤는지, 정말 이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봤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시라면. 네. 정부에서 말해주고 정부에서 불러주고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저 받아 적기만 했던 속기사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기자분들이 접속해서 어저께 뉴스에 올랐던 전 천안함 민문합동 조사위원 신상철 전 위원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지금 접속이 되신다면, 정말 저널리즘, 진실,
그거를 추적해낸 기자였던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이 아침 시간에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폭발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폭발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큰 것인지,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발의 충격파에 인체는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이비인후과적 손상을 동반합니다.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어떤 손상입니까? 코피가 나고 고막이 터지고 장파열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손상들, 그죠? 이비인후과적 손상은 코, 귀 이렇게, 그죠? 터지게 되는데, 그러한 손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폭발이 없었다고 의심을 해야죠. 그러한 손상이 전혀 없었다면. 네. 자, 이거 보세요. 두라사모입니다. 두라사모. 이 두라사모가 2012년 1월 달에 인천 자월도 앞에서 유증기 폭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유증기가 뭐냐면, 지금 이거 뚜껑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폭발력에 의해서 충격파가 비산되는 거예요. 비산은 V자 형태로 확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면 위에 있던 건 다 그냥 밀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다 열려버린 겁니다. 이 안에가 닫혀 있었어요. 이 위에가 가판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날아간 겁니다. 앞에 유리창 다 깨지고요. 네? 이게 폭발입니다. 이 특징은 뭡니까? 속에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새까매요. 왜? 산화됐으니까. 이 안에 유증기라는 것은요, 이때가 휘발유를 실어 나르면 됩니다. 휘발유를 다 푸고 그 다음에 출항을 하는데 가스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를 운송하는 데들은 가스를 빼줘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가스가 계속 차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화물을 다 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가스프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두에 접안하고 있거나 항내에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머무는 시간 동안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기 아까우니까 일단 출항을 합니다. 이것도, 이러한 관행도 고쳐져야 될 관행인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출항해요. 일단 출항하고 바다로 항해를 하면서 가스를 빼내는 프리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 선원들이 몇 분이 손에 스패너라든지 뭐 이런 공구를 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저기 여는 거죠. 선창도 열고 이렇게 여는 거죠. 그럼 일단 사람이 탱크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 다 사망했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11명이 사망되고 실종됐는데요.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간 분이 사망한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실종된 분이 계신 겁니다. 어디로 갔기 실종된 것이 아니고요. 몇몇 시신은 완전히 형체가 아니라 이 안에 벽에, 아침부터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완전히 그냥,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가스, 기름을 다 퍼내고 난 뒤에 잔존으로 남아있는 수준의 유증기가 터져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폭발력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새까매지지 않습니까? 왜? 산화가 되면 반드시 시커먼 그름이 남습니다.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이요, 그날 2012년 그날 바로 현장에 지신을 수습하러 갔었습니다. 두라사모. 지신을 수습하러 가서 이종인 대표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게 뭔 사진이야? 핸드폰으로 딱 받아보니까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어떠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벽에 발려버렸어요. 벽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우수아이아님 분해된 거죠. 예, 시신이. 그 비참한 사진을 내가 바깥에 공개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예. 그러면서 이종인 대표님이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신 대표, 이게 폭발이야. 폭발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폭발이야. 네. 이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 뭐 세월호 사건 때, 그죠? 다이빙벨 그 건 때문에 참 마음 고통 많았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사진은요, 2016년에 알파잠수 기술공사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사진입니다.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예, 보험 처리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천안함도 그렇고요, 세월호도 그렇고요,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거기로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고초를 겪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프로판가스 터진 거 볼까요? 2013년에 대구시 대명동, 대구 대명시가 아니고요, 대구시 대명동 페인트 가게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프로판가스가 왜 폭발했나 봤더니, 프로판 가스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판 가스통 큰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40리터짜리 큰 걸 20리터로 나눠서 둘로 쪼개서 팔면 이윤이 더 남는답니다. 큰 통 하나를 가져다가 작은 통으로 나누면 이윤이 더 남는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안에서 큰 통 하나를 작은 통으로 옮기다가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결과는요, 그 앞을 지나던 남부경찰서의 경찰관 두 분이 30m 정도 떨어진 데까지 날아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인근 주민 15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주변의 차량 유리창 다 깨지고요. 이 보십시오. 시커먼 그 얼음이 1층에서 터졌는데 위에까지 전부 그냥 까만 그 얼음으로 되고 유리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폭발입니다. 이게. 서울 행당동 2010년도 서울 행당동의 천연가스버스에서 가스통 8개 중에서 1개가 폭발했습니다. 1개가요. 내부가 시커멓고 유리창 다 깨지고 20대 여성 양쪽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이게 폭발이거든요. 이분 나중에 뉴스로 검색을 해보니 양쪽 절단된 발목을 접합 수술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를 몇 년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이 안에 보죠. 무슨 전쟁 났습니까? 이라크에서 포탄 맞은 차하고 뭐가 다릅니까? 8개 싣고, 이거 보십시오. 8개 싣고 다니는 가스통 중에서 하나가 터졌는데, 뻥! 하면서 그냥 버스 밑에서, 요 뒤에 요 버스인데요. 요 버스 밑에서 하나가 터져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내부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폭발이 이렇게 무섭다. 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2013년 4월 15일. 이 사건도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던 중에 테러리스트 두 사람이 압력밥솥 2개를 등에 배낭에 메고 가서 불을 지핀 데다가 그 위에다가 이 압력밥솥을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게 2개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3사람이 사망을 하고 2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3명 사망, 260명 부상. 부상자 상당수는 팔,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충격파, 쇼크 웨이브, 이 충격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압력밥솥 2개로 이렇게 큰 사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이 처참한 환경을 보십시오. 압력밥솥 2개가 이토록 가공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폭발이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폭발이. 예? 360kg TNT가 선체를 반토막을 냈는데, 그 절단면에서 발견된 첫 시신이 약간 긁힌 정도의 상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죠. 과연 폭발 맞나? 그럼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폭발의 위력은 이렇게 큰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무조건 북한이 한 것으로 몰아가고 여기에 지금도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이 땅에서 종북 좌파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국민을 속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사자들이 지금까지도 정치권 중심에서 여전히 역할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지금도 출마해서 오늘도 표박했다고 저러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반응해야죠. 바로 잡아야 되죠. 딱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인양 전문가는 좌초를 했든 충돌을 했든 폭발사고가 났든 선박과 관련된 사망사고, 그 다음에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그죠? 네.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자, 인양 전문가. 월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라고 한 분이 계시고요. 자,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는 좌초다. 그리고 함수와 함미를 인양했던 업체의 대표자 분들도 폭발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천안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러한 내용이 계속 거론되고, 또 하긴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 말고는 또 기사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 뭐 조중동은 당연히 안 쓰고요. 모르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양 전문가의 견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강국, 해양강국, 국내 인양강국의 최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볼 텐데, 세월호만 해도 어디다가 인양을 맡겼습니까? 중국의 쌀배지, 상하이 쌀배지, 우리나라의 인양 전문 회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실력 좋은 회사가 많은데요. 네. 한미를 인양했던 88 수중 개발만 해도요, 제주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80m 하부에 가라앉은 배도 거뜬하게 인양을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유럽의 스웨덴하고 에스토니아 사해를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호. 1994년에 그 배가 여객선인데요. 침몰을 해서, 언젠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침몰을 해서 700명 가까운 분들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1994년. 그 배가 지중해에 80m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까지도 인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양하지 않는지 못한지 몰라도 80m, 수심 80m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팔판 수중 개발이나 전중선 대표가 있는 우리 함수로 인양했던 해양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유럽을 간다면 인양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인양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데, 세월호 인양을 중국 쌀배지에다가 맡긴 이유 간단합니다. 국내의 업체에 맡길 수 없다. 보안의 문제, 또 뭐 여러가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인양하면서 눕혀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선박을 눕혀서 인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박을 눕혀서 인양하는 경우는 고대 유물, 목선 부서질까봐, 어떻게 건드리면 바스라질까봐 땅에서부터 푹 퍼가지고 그대로 떠서 올라오는 인양 방식이, 철선으로 된, 침몰한 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은 철선을 눕혀서 인양하는 기가 막힌 거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 중국 쌀배지에다가 용역을 준 거죠. 자, 뭐 오늘 얘기는 일단은 뭐 천안함에 집중할 테니까요. 생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요. 폭발이 있다면 지신들은 목이 없어야 돼요. 그게 폭발이에요. 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이 일본 공군의 폭격에, 그죠?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투하하는 포탄이 배 바깥에서 터진 겁니다. 선박 바깥에서, 군함 바깥에서 터졌는데, 배의 선체 외판도 어떤 손상도 없고 온전한데, 아니 내부에 있던 분들이 다 전원 사망을 했는데 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배 밖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폭발력이 충격파가 선체의 외판을 때리고, 선체 외판을 때린 이 충격파가 그대로 인체로 전해지면서 사람의 이 눈, 코, 귀, 입 등 이렇게 열린 부분은 다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쿡 들어가서 내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목이 딱 다쳐버린답니다. 목이 다치면서 목이 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영어로 원문으로 된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 뒤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가서 보겠다고 또 가져갔습니다. 그게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게 폭발이고 그것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종인 대표가 말씀하셨고요. 이종인 대표는 30년 해양조선을 전공을 했습니다. 인하대학에서. 네, 그리고 박사도 아니지만 이 일을 30년이나 했다. 그리고 참 세월호 때 다이빙, 요 뒤에 노란 다이빙벨 있지 않습니까? 천안 사건 이후로 한 번씩 우리 내년 3월이면 한 번씩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뭐 나름 추모하는 마음도 같고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제가 바로 세월호 사고 난 날 이종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형, 빨리 그 뒤에 있는 다이빙벨 빨리 갖고 저기 내려가야 되겠어. 지금 뭐 이래가지고 될 건 아니고 거기 다이빙벨을 가져가서, 그럼 이게 가면은 이 밑에 들어가서 바로 잠수함 연결할 수가 잠수해서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거니와 그 밑에 쉬면서 식사도 가능해요. 이게는. 그러니까 계속 잠수 일을 할 수 있는 이 다이빙벨을 가지고 내려갔던 히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뒤에가 바로 노란 게 바로 그 다이빙벨입니다. 자, 알파 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는 좌초야, 이 배는. 그리고 또 평택에 가서 이 배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다 검사하고 좌초 맞네, 쭉쭉 나 있는 스크래치들 다 보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한미에 긁힌 자국들은 좌초의 증거다라고 시사인 모두 나왔고요. 자, 한미를 인양했던, 천안함 한미를 인양했던 88 수준개발 정호원 부사장은 이 배는 폭발한 배는 폭발한 배와 천안함 다르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네,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7년 만에. 2017년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천안함은 폭발한 배하고 다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군함에는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다.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2010년 4월 달에 조사할 당시에 이 부분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녹색 계통 페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쫙. 그것도 왜 떡이 져서 쭉 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군함에 왜 이 녹색 계통 페인트가 있지? 쭉 긁힌 듯한. 그러면 이거는 앞부분, 뒷부분이 둥그렇게 돼요. 이 둥그런 앞부분을 가진 자동차, 우리 교통사고 나면 손상 부위를 보고 상대편 색깔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깨져 있는 부스러기도 떨어진 거 보고 어떤 차량의 이 앞에 라이트, 플라스틱인지 다 추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정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둥그런 걸 보면 상대편 앞주댕이가 둥그런 물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R이라고 그러는데요. R, 레디우스. 즉, 원점이 어떻게 되는 거리에 있는 원점에서 어느 부분을 부딪혔는지도 사실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과학적인 조사만 한다면. 이 녹색 계통 페인트가 있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글을 쓰니 우리 군당국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라인딩을 하고 고압 세척을 해서 없애버렸는데, 저 혼자만 주장하는 꼴이 돼버렸지만 세월이 흘러 2017년에 88 수준개발 정호원 부사장이 법정에 나와서 폭발한 배와 다르다,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물은 거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천안함 폭발로 된 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천안함 한미를 인양한 업체인데, 이분은 현장에 지났지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해서 모든 정보, 사진 등 모든 것을 다 취합하고 그것을 이제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함을 인양을 해서 저기 저수신 부분으로 이동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3의 부표 무언가 가라앉아 있는 거기에 그 녀석을 처리를 하려니까 크레인의 힘이 필요했고, 우리 군당국은 그래서 한미를 들고 거기에 가서 다시 한미를 물속에 집어넣고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막 반발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동하라니, 부산말로 가짜는 일이다, 이거 그냥 인양해서
바지에 싣고 평택으로 가면 돼 라고 막 항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속도 모르고 그걸 반발한다고 막 윽박 질렀겠죠. 그냥 가라면 가 했겠죠. 결국은 갔지만 거기서 제3의 부표에 가라앉은 물체를 손을 보는 5일 동안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때 항의했던 이 내용은 기사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자, 합니고요. 용트리 근처로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디냐 위치가? 해군으로 1마일 이내, 해군에서 수영을 3마일 정도 하는데 수영 가능한 거리였다. 즉 제3의 부표,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이 가라앉았던 그 제3의 부표 위치로 천안함을 매달고 이동시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천안함을 물속에 다시 집어넣고 5일을 머무르면서 미상의 물체 길이 60m, 천안함 함수는 47m, 함유는 38m. 그런데 길이 60m 물체 한주호중이 거기서 작업하다가 돌아가셨죠. 그 위치까지 배를 매달고 가는데 초기에는 이분이 항의를 막 했습니다. 그 거리는 헤엄쳐서 수영 가능한 거리, 함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인양한 해양기술개발 전중선 대표. 살아있는 사람은 고막 다 터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수를 인양한 분이에요. 이거는 아까 한미를 인양한 파인발수중과 정원 부사장도 그렇고 함수 인양한 해양기술개발 전중선 대표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배를 인양했던 당사자인데 정부의 발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엔지니어로서 이 분야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 고막 다 터져야 되는데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들 다들 깨끗하게 나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고막이 다 터져야 돼요. 그게 폭발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추정 60분. 그리고요 천안함 인양할 때 보고 저거는 포 맞은 배 아니야, 폭발한 배가 아니다, 바닥에 스크래치 있는 거 봐라, 선명하게 봤잖아, 어뢰로 맞았는데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고 말한 분이 바로 이 전중선 대표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북한에서 어뢰가 와서 쏴요?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이 말 때문에요. 이분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이분 연세도 계신 분인데 정부에서 시킨 일을 해서 인양을 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발표에 반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너무나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종인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전중선 대표님 잘 알지. 해병대인데 잘 알지. 그럼 전화번호 좀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하게. 안 돼. 왜요? 연락 안 돼. 어디 갔는데? 도망 다니고 있어. 사업이 어땠겠습니까? 사업이.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도 한동안 천남 사건 이후로 사업 일이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잠수부들, 해병대 출신, UDT 출신, SSU 심해 잠수사 출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잘라가면서 퇴사시켜 가면서 버티다가 2016년에는 사무실에 홀라당 다 타버렸죠. 이 해양기술개발 전중선 대표님도 이거 이야기한 이후로 추정 60분 출연해서 이야기한 이후로 사업은 뭐 엄청난 비난에 그냥 전화로 인사라도 한번 하겠다고 전화번호 달라도 못 준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다 없애버리고 도망다닌다니. 북한에서 어뢰가 와서 쏴요?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참. 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니 이 회사들이 외국의 인근의 해양사고 이런 거 나고 할 때마다 달려가면 될 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가진 최고의 인양 전문 회사들을 천안함 사건의 조작질에 의해 가지고 사업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사람 인격적으로 만들고. 전도현, 김진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음모론자라는 덫에 씌워가지고 하하바오 YK 김정헌차 정준영 UKUSJQ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국방부 주장은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천안함이 유턴해서 폭발하러 가려면 바로 옆에 가서
폭발할 때까지,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이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꼭지 뒤에마다 꼭 하나씩 이걸 내가 집어넣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알리바이. 좌초하는 지점 가서 좌초하고 무리하게 빼가지고 뒤로 내려오다가 충돌한 것이 팩트란 말이죠. 여기까지 가서 7분 만에 바로 두 번째 사고를 맞게 되는데, 천안함 함장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 계속 있다가 최종적으로 구조해 나왔기 때문에요. 자, 폭발이 있다면 바로 갔는데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 가서 기다리거나, 자 빨리 어뢰 쏴주세요 하고 기다리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거리와 시간의 문제인데.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인양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개발 정호원 88 수중개발 부사장, 88 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님은 그 회사 사장님의 아드님인데, 부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저기 제주도로 이사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혼이 났겠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회사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고 얼마나 비난받겠냐고 막 혼이 났지 않겠습니까? 전정수 대표 말씀드렸고요. 예, 이 모든 분들 천안함은 폭발한 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세 분의 용기에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 고초를 겪겠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 이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사업이 번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지는 뭘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7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7시 정각에 뉴스공장을 들으셔야 되고,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뉴스공장에 가서 들어주십시오. 다만 저는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천안함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뻔한 사건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작질하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폭발로 둔갑시키고, 그것도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한이 와서 살인을 저지른 평화시에 전시도 아닌데 멀쩡한 데를 폭발시켜서 46명을 사망케 한 것의 원흉으로 지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오이사조치 선언하면서 남북 경협 다 끊어버리고 박근혜 정권에 이어져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금강산 사업 폐쇄하게 만, 그 행위를 한 정당이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들이 지금도 표를 달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 상당수는 그러한 것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의 표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저는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180석 힘을 보여줘야죠.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하고 조작을 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정당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 180석 의원가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그에 속한 정치인들은 당 해산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못하게 삼진 아웃이 아니라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정치 바닥에서 두 번 다시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드골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나치한테 부역했던 사람들 광장 한가운데 거꾸로 매달아 죽인 거, 줄줄이, 예? 강원도에 황태 매달아 놓는 것처럼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들 광장 한가운데 매달아 놓은 거, 그 사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응징이 없으면요 비극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까지 갔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아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인양 최고 전문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꼭지는요. 오늘도 7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시에 뉴스공장 들으실 분들은 부담없이 가서 들으시고요. 자, 도도체 어느 나라 군대인가? 대한민국은 자, 백령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령도요. 백령도는 정말 한 번은 꼭 가보실 만큼 참 절경입니다. 이 해안도 그렇고요. 뭐 공기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백령도를 가시려면은 백령도 지도도 갖고 가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여기가 한국 땅이야? 어떻게 여기가 한국 땅이야?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바로 북한 땅 코앞에 있어요. 6.25 전쟁 때 남북 6.25 전쟁 때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나라 해군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우리 해군인데 예. 그래서 서해 5개도서를 지켰습니다. 북한 땅 바로 코앞인데도 그런데 지금 와서 예? 지금 와서 뭐 경기에 실패해가지고선 뭐 한 방에 뚫려요? 우리 해군은 분노해야 되는데 참 그게 지금까지도 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백령도의 오늘 주인공 까나리. 백령도 까나리는 키 리졸브 훈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언론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뭐 아는 건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키 리졸브 훈련 이런 거 할 때 동해에서 하느냐 서해에서 하느냐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백령도 까나리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360kg TNT가 터졌는데 백령도 까나리 단 한 마리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합리적 의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폭발의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행이 익사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엄청난 폭발력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까나리든 무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폭발로 반파된 내부의 형광등이 깨지지도 않고 멀쩡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합리적 의문을 저는 던진 겁니다. 폭발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이 어떻게 익사냐? 2010년 4월 3일 6시 10분 오후 최초 시신을 인양한 잠수 요원들이 증언을 합니다. 천안함 한미에서 남기훈 상사 시신을 인양했는데 최초로 시신을 인양을 했는데 절단면에 날카로운 것에 옷깃이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계속 계신 거예요. 피부가 살짝 긁혔지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다. 그러면 폭발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백령도 까나리들 키 리졸브 훈련 다 알고 있었나요? 중앙일보 3월 30일 보도. 어제 그저께 군 어문 사망 사고 제가 진정낸 사건 지금 막 날리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2010년 3월 30일 날 뭐라고 보도하냐면 천안함 사고 해역은 백령도 까나리 잡이 배들이 익숙한 물길이다. 백령도는 요즘 폭우마다 까나리 출어 준비가 한창이다. 어민들은 천안함 사고로 제철을 놓칠까 내심 걱정이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4일 뒤에.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나리. 멸치하고 잘 구분 안 되죠? 까나리 액젓만 우리가 먹어봤지, 까나리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지 않습니까? 360kg TNT가 3월 달에 터졌으면 이 까나리철에, 이 까나리 3월, 4월, 이때가 까나리철이고, 이 어민들께서는 1년 농사입니다. 1년 어업으로 1년 이렇게 생활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까나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에는 까나리 때에 이 둥둥 떠오른 군집이 막 떠다녀야 되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폭발 없었던 거죠. 형광등이 멀쩡했죠. 그랬더니 우리 군당국 특수 내진 방폭 형광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번개표, 남영종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특수 내진 방폭 형광등 만든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회사 설립 이후로 그런 형광등 만들어 본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렸더니 열흘 동안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형광등 제조회사가 있다면 나스닥 상장할 거예요. 그죠? 360kg TNT 어뢰를 견딘 형광등 해보십시오. 이 회사는 전 세계 형광등계를 석권했겠죠. 그죠? 천안함을 반토막 내면서 인체에는 폭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배만 탁 내는 비접촉 어뢰를 개발한 북한은 그 어뢰만 팔아서도 지난 10년 동안 그죠? 엄청난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줄 늘어진 수양버들처럼 이 보십시오. 이 케이블들 보십시오. 여기에 케이블 보면요. 이 녹색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 녹색 플라스틱이 벗겨지고 나면 안에 있는 구리선 사이에 나풀나풀나풀 하는 비닐들이 다 감싸져 있습니다. 나풀나풀, 비닐. 아주 얇은. 멀쩡해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 이 밑에 가서 백령도, 평택에 가서 이함대에서 이 밑에 한번 서보신 분, 못 봤죠? 여기 이제 이 케이블 끝에 있는 나풀나풀 거리는 비닐 못 보셨죠? 다시 가보십시오. 우와, 이거 터진 거 보니 폭발 맞네. 이거 터진 거 보니 폭발 맞네. 누가 한지 얘기하면 최승호. 예? 우리나라 최고 민방 회사의 사장까지 오른 최승호 PD. 그분이 평택에 가서 천안함을 봤더니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거는 폭발의 애는 원이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저널리즘을 했다는 분이. 여기 가서 보는 거는 손으로 만져봐서 그름이 하나도 없는 현상, 축축 늘어진 이 얇은 것들이 어떻게 3000도 온도를 견뎠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기자라는 사람, 기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턱 쳐다보고 어이구 폭발이네. 에라이. 자, 다음 꼭지는요. 최초 상황일지를 MBC에 제보한 장교는 누굴까? 최초 상황일지를 MBC에 딱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당국은 21시 25분, 21시 15분 최초 상황 존재를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시인하면 끝입니까? 무슨 얘기냐? 21시 22분에 배가 어뢰에 반파됐다며요. 국방부는. 21시 22분. 근데 어라? 21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했네. 자, 최초 보도는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동강 이런 보도가 됐을 때 요 말에 사실 다 들었네. 침수될 때 뭐가 침수했을까? 라는 첫 번째 사고. 5km 표류? 5km 표류를 했다면 상당히 엔진도 다 꺼지고 뭐 가동이 안 됐겠네. 뚝 떠내려가다가 두동강. 첫 번째 사고의 연장선에서 두동강이 났을까? 아니면 두 번째 새로운 사고를 만난 것일까? 등등. 요 한 화면에 이 사건의 성격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걸 보면 9시 15분에 상황 발생했대요. MBC가. 제가 무슨 음모론자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도 나온 것들만 쭉 모아서 분석했을 뿐인데 9시 15분에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9시 15분 상황이 뭐냐? 그와 지진파 21시 22분 이거 두 번째 상황이라 쳐주자 이거예요. 그럼 9시 15분 상황은 뭐냐? 어느 군인이 최초 상황 관련 일지를 MBC에다가 제보를 해서 보냈는데 3월 26일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MBC가 보도한 겁니다. 특종으로. 그랬더니 국방부는 부인합니다. 아니다.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문서 양식은 자기들의 문서 양식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문서 서식은 우리가 쓰는 서식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시인을 합니다. 왜냐면 MBC가 그럽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를 받은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 보호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A4로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MBC가 이렇게. 그럼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 다시 물었더니 뭐 시인을 합니다. MBC 상황일지 문제는 존재하는 건 맞다. 그 내용은 맞다. 라고 뭐 인정을 합니다. 괴문서는 아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 동아일보가 또 역할을 합니다. 그 때로 제가 조선하고 동아일보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도한 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매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실 겁니다, 다. 자, 동아일보. 군 기밀 전산망에 있던 상황일지를 내부인이 출력해서 방송사에 건넨 듯. 그죠?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유출시킨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에서 쓰는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며 그런 상황일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정원 문서의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했죠. 이거는 육해 공군이 함께 볼 수 있는 한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 KJCCS에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 조선 동아의 참 취지의 발 넓기는 참 아이고 곳곳에 안 닿는 데가 없으니 이렇게 취재했습니다. 보안상 이동식 저장 매체 USB 메모리로 저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KGX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화면을 띄워놓고 프린트로 출력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보도, 9시 15분의 최초 상황을 MBC에 제보한 이 장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궁금합니다. 누군지. 근데 MBC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제보자는 밝히지 않으니까요. 군에서 얼마나 수색을 했겠습니까? MBC는 제공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누군지. 그렇다고 제가 이분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죄로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9시 15분에 이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이걸 제보한 분을 제가 또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이 군사 기밀을 빼내갔다라고 고소 고발해봐야 법정 나와서 이분은 처벌받을 수도 모르지만 지혜들한테 또 목을 조이는 무덤 파는 행위니까 군은 안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분이 누군지 한번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진정을 해볼까요? 청와대에 누군지 밝혀달라고? 왜? 군사 기밀을 어쨌든 유출했잖아.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 9시 15분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 페이퍼를 내놨으면은 허위 사실을 보낸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처벌은 받으셔야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분의 선하고 이분의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조명하고 그분께서 정말 그때 결정적인 것을 낸 것을 우리가 알아주고 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까 9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이렇게 문건도 인정했고요. 왜 이걸 무시합니까? 사고 이후에 어떠한 일의 진위 여부는 9시 22분에 반파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간 이전에 21시 22분 이전인 7분 전인 9시 15분에 이미 최초 상황이 발생했다고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걸 그냥 무시하냐고요. 참, 자, 다음 꼭지입니다. 누가, 그쵸, 답답하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참 답답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드러날 겁니다. 천안함, 진실 다 드러날 겁니다. 세월호, 다 드러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가? 저보고 음모론자래요. 음모론자.
저는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사실과 부합해서 그대로 주장했을 뿐입니다. 취사 선택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 수많은 보도 중에 이거는 맞네. 나는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 군함을 타봤고 백령도를 들랑달랑 해봤고 상선을 몰아봤고 배에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고 어느 것은 가짜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주장했을 뿐이라고요. 자, 입증해볼까요? 침수되면서 옥대로 표열 두동강 9시 15분에 상황 발생. 두 번이네. 첫 번째는 뭐야? 자초했네. 누가 자초했다 그래요?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자초했다고. 포술장이 이함대에다가 자초했다고 전화로 보고했고, 사고 다음 날 항해를 몰았던 박연수 대위는 유가족들 모아놓고 자초했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천안함 항해를 맡았던 당사자 박연수 대위가 사고 다음날 가족들 앞에서 입에 자초했습니다. 라는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도 보도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모르고 내가 잘못 말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말 한 사실도 없어요. 이함대 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 전대장인데 가족들 앞에서 천안함 자초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또 번복한 적도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뻔하게 있는 팩트를 그대로 놔두고 취소도 안 하고 삭제도 안 하고 부인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뭉개면서 폭발 하나로 달고 있는 저 배짱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9시 15분 최초 상황이 보도 있지 않습니까? 배경의 최초 문서, 배경이 최초로 받은 문서에 천안함 좌초 발생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 기급 타전은 좌초, 언론에 보도된 거 맞네. 그러면 좌초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사고. 그 두 번째 사고, YTN 김문경 기자 천안함 충돌로 침몰했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보도가 사실인 걸 확인하고 천안함은 좌초 후 침몰했다. 열심히 그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증거를 모아서 수십 개의 증거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재판 받아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음모론자입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보도들을 맞네. 당신 취재 제대로 했네. YTN 김문경 기자 사고 난 지 불과 1시간씩 20분 뒤에 취재한 거지만 맞아. 어떤 장교들은 이 배가 좌초한 것에 포인트를 넣은 사람은 좌초라고 얘기했고 충돌한 것이 반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 군인들은 기자들한테 충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거예요. 이투데이 김준영 기자도 무언가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KBS의 강윤기 PD 추정 60분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입니까? 네, 추정 60분. 네, 그 뒤로 시사에서 손 띄고 명견 만리 쪽 가셨다가 그 다음에 김재동 프로에서 별로 또 성과가 없었죠. 지금 현재 미국의 특판으로 가 있습니다. 제3의 부표 의혹을 제기했던 그리고 취재해서 백령도까지 가서 한조준이가 사망한 곳이 정부 발표하고 다르네. 바로 코앞이네. 그거 취재하고 회부되고 언론위원회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해명해야 됐고 징계까지 받았고 일본의 특판으로 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이병도 기자, 그 기자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재판을 지금까지 쭉 모든 재판 다 기록을 남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 사람만 천안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천안함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면 플리처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음모론자, 음모를 퍼뜨리는 기자 그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지방으로 전출되거나 해외로 나가 있거나
과학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서재정 박사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 원래 물리학자거든요. 예,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물리학자인데, 미국에 와서 국제정치를 해서, 천안함 사건 이명박 딱 맞춤형 연구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님께서 천안함 어뢰에서 긁어모은 하얀 백색물질을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교수한테 보내서 했더니, 어라? 수산나물이네? 산나물이 아니네? 3000도 온도가 있었다면 물 성분 H2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안에서 잡히네? 그러면 3000도가 없었네? 그것도 상온에서 그냥 발생한 거네? 라고 했다면 폭발한 사람들 사과하고 물러나야죠. 그거를 검증했던 이승원 박사, 미국의, 그 다음에 서재정 박사님. 서재정 박사님은 일본 계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한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서재정 박사님이 거기 계시면 후원하는 거 곤란하다고 해서 서재정 박사님 존스 홉킨스에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계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 꼭지는 뭘까요? 다음 꼭지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부터 지금, 그죠? 사전투표를 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지인들, 이렇게 백주대낮에 21세기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화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 중심권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들한테 표를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죠. 그죠? 지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가 냈던 진정에 대해서 개시 결정을 한 것이 작년 12월 달인데,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거나 제가 가서 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밀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유가족도 반대를 하고, 또 천안함 최원일 함장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한 역량으로 인해서 조사 개시가 결정됐던 이 진정 내용,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가 진정했던 것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저는 진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든 반드시 진실은 밝혀낼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건이 적지가 않습니다. 천안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표 부정 문제만 해도 선관위원장도 제가 다 고발했었습니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배경청장하고 유병헌 모든 사람 제가 고발장을 접수시켰었습니다. 모두가 기각이 됐는데, 대전지검에는 그 프로펠러 휘어진 것 때문에 충남대학교 노인식 교수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각돼 버려요. 서울 서부지검에는 CCTV와 관련된 걸 제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기각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4년이 지났는데 2018년도에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CCTV가, 부타실 CCTV를 보니 파도 2 내지 3m라고 하는 이 파도 속에서 아령을 역기를 들고 발 한 번 안 띄고 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있으며 쾅쾅쾅쾅 얼마나 시끄러운 공간인데 물컵 물 하나 흔들림도 없이 운동하는 게 가능하냐. 아령을 뭐로 세워놨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게 어디가 정박 중이거나 아니면 항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호수 같은 바다를 천천히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CCTV에 담아놓고 이것이 천안함이 마지막 영상이다.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운동하고 있었다는 조작된 CCTV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제가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게 2018년도입니다. 그동안 한 2번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있으면 달라고. 또 제가 자료 보내주고 또 한 1, 2년 지나면 또 뭐 하나 달라고 해서 또 보내주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각하지 않고 검사 책상 위에 이 사건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요.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기각당하니까 사건을 쥐고 있어 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자, 힘내겠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힘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힘을 주실 분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1번은 누르라고 말씀드린 것도 1번 힘을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김명재 선생님, 이병주님, 네, 김성주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디를 참 애매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네. 신계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김재정, 강재정님, 고맙습니다. 박준님, 고맙습니다. 세마님, 감사합니다. 조강님, 반갑습니다. 자, 저한테 힘을 주신다.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한테 또 제가 힘을 드리는 음악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오늘도 에릭 크랩턴입니다. Give me strength.